자, 해봅시다. 우리 연설하기라고 하는 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리 한번 해보고요. 연설이라고 할 때 우리 연설 어디서 많이 봤을까? 연설하는 거. 대통령 후보자 연설, 혹은 뭐 학생회장 후보자 연설. 왜 그 연설은? 나한테 한 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한 표를 받는 게 연설이냐? 아니, 우리 다른 데서도 연설을 하거든요. 그것을 듣고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이 설득이에요. 설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행동을 변화하는 게 설득의 기본 행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설득하는 것도 공부하도록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설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득적 말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연설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요, 설득하기에서도 한 명이 여러 사람들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대 다 말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대 다 말하기. 다는 꼭 이렇게 한자로 써주는 게 좋아. 이 정도 한자는 알잖아. 만을 다. 자, 그러면 상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설득 전략, 표현 전략, 설득 전략, 표현 전략. 이 두 가지가 연설하기에서 또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의 안에서 어떤 설득 전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설득 전략의 기본적인 구조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찾아서 동그라미 칩시다. 첫 번째는 인성적 설득 전략, 두 번째는 이성적 설득 전략, 세 번째는 감성적 설득 전략. 세 가지. 자, 인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는 요 인성이란 건 누구의 인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성이야. 아, 쟤는 인성이 빠았어. 그 얘기. 똑같아. 누구의 인성? 말하는 사람, 화자 중심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 화자의 인성, 품성이 빠았으면 설득되니 안 되니? 안 돼. 화자의 품성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자, 그 사람의 품성이라던가 전문성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공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신력. 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힘, 그 화자의 공신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 공신력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네. 일반하다. 그치? 자,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저거 연구를 했대. 토론교육이니까 화법과 작문이죠? 자, 갑자기 그러는 내 뒤에서 뭐가 딱 느껴져. 후광이 느껴지니? 공신력, 그게 공신력이라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아, 눈부셔? 제대로 눈부셔? 그래서 그 화자에게서 느껴지는 이미지, 태도, 그렇게 만드는 요인, 그런 공신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주는 거. 그럼 이거는 발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걸까? 없어요. 이거 발표 내용에서 나오지 않아요. 발표 내용에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요 내용은 앞서서 발표하기 위해서 하나 봤을 거야. 그 사람이 소속한 전문 기관 소속이다. 어떤 기관의 소속이다. 전문성을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문성을 보고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많이 등장하지. 그리고 이 인성적 설득 전략 화자의 중심이 그 신뢰성 부분은요,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료에서, 자료 제시 문제에서 인터뷰할 때 인터뷰 자료로 뭔가 자료가 제시가 되거든. 근데 어떤 전문가랑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자,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 자료에서 자료가 제시되는 이 인터뷰 자료에서 이 공신력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감대 형성하는 거는 그 사람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 준언어적, 비언어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준언어적, 비언어적은 19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테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성적 설득 전략 전에 넘어가서 감성적 설득 전략부터 합시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우리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누구의 감정? 말하는 사람은 아까 화자였고 지금은 청자. 청자 중심의 감정을 울려주는 거. 이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막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언어 그리고 표정이나 어조, 몸짓 그리고 배경음악, BGM도 깔아주면 되겠네. 자, 근데 이런 유의점은 있어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감정을 울리는 것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나중에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요, 우리 대통령 연설들 많이 하잖아요. 뭐 신년 기자 뭐 연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연설문을 발췌해서 막 문제를 내기도 했었어 한때 학교에서 요 인근의 학교에서. 요 인근의 학교라고 한다면 의정부 여고와 경민고에서 그래서 그거 분석하는 게 화법과 작문의 어떤 그 실제 수업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모르지 올해 또 그렇게 할 수도. 광동고라고 안심하면 안 되지. 자, 밑에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 갑시다. 이 이성이라는 건 우리 어떻게 체크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용 중심이에요. 내용 중심. 메시지 중심, 텍스트 중심.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용을 바라보는 이 부분은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내용 중심의 이성적 설득 전략. 그래서 설득력을 높여주려면 우리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타당해야 되는데, 자, 요 얘기 한번 해보자. 주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과값이지.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주장에 이유를 대봐라고 하지. 혹은 근거를 대봐라고 하지. 그럼 요 관계는 뭐니? 이유라는 단어와 근거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니?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대봐. 야, 근거를 대봐. 우리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이거 동일하게 사용하거든? 근거와 이유. 근데 적어도 공부하는, 지금 요 화작을 공부하는 요 상황에서는 이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유는 뭐고 근거는 뭘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냥 이유가 근거 아니에요? 근거가 이유 아니에요? 근거라는 거는요, 이 근자가 뿌리예요.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가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유라고 한 거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자료가 되겠지.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자료에 대해서 해석을 꼭 해주라고 했었지. 이유를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주장으로 연결되는지, 그래서 선택지랑 연결되는지,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야, 이유 대봐. 그럼 네가 생각한 그 해석을 대봐. 근거를 대봐. 데이터를 대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구분 하나도 안 하고 쓰지? 이유 대봐 하면 그냥 뇌피셜 얘기하잖아. 근데 그 뇌피셜도 중요하다? 그 뇌피셜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야. 교수야. 그러면 공신력이 높아져, 얘들아. 웃기긴 해. 자, 밑에 뭐 논증의 방법,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독서에서도 중요해갖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 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자,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 요런 방법들. 혹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뭐라고 하니? 둘 중에 하나네. 하나는 연역이고 하나는 귀납이고. 뭐가 연역이고 뭐가 귀납일까? 구체적인 사례, 일반적인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 귀, 납. 돌아갈 귀, 증명하다 납. 그럼 일반적인 원리 연, 구체적인 결론 역. 그래서 연역은 3단 논법이 대표적이죠.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연역이고, 그럼 명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독서에서 잠깐 얘기할 때 명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걸까? 연역에서 얘기하는 걸까? 귀납에서 얘기하는 걸까? 명제. 명제에 대해서 참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연역이에요. 연역적 우리가 사고를 할 때 명제를 설정하고 그 명제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가는
방식이에요. 자, 사례의 유사성으로 통해서 비슷한 것으로 추론하는 거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위 있는 견해 혹은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요, 이거를 인용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갖고 와서 인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쓰면 우리가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설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부분이 이 연설하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은 뒤쪽에 조금만 우리 넘겨서 볼까? 제가 저 화면을 안 넘길게요. 토 이야기 26페이지에 토 이야기가 있고요. 좀 많어. 그리고 34페이지에 토론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협상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면접과 대화에서 면접 정도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말하기의 목적이 같아요. 말하기의 목적, 설득하기에 다 들어가요. 발표하기, 강연하기 빼고는 다 설득이에요. 토의도 설득이고 토론도 설득이고 협상도 설득이고 연설도 설득이고. 그러니까 그런 설득하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했던 요 설득 전략 몇 가지요? 3가지요. 인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이 다 쓰일 수 있어요. 알겠죠? 연설에서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 전략을 여기서 공부는 했지만 여기 별표 쳐주라는 이유가, 여기 중요하다라는 이유가 이 설득하기 전략이 다른 뒤에서 토의, 토론, 협상, 면접 등에서 다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표현 전략에 대해서 설득 전략 다음에 이제 표현 전략이죠.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럼 표현은 상황 분석 속에서 계획하기 단계지,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계획하기 단계지, 계획하기 단계에 맞춰서 우리는 알맞은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에 맞게끔 어떤 청중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딱 정리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지 얘들아. 내가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맞는 거야. 그럼 상황 분석 못하는 거야. 알겠지? 상황 분석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뒤에 제 얘기 들리세요 라고 이렇게 연설할 때 혹은 발표할 때 그렇게 상황으로 제시가 돼요. 실제로 그렇게 제시돼. 옆에다 하나 써놓자. 제 목소리 들리신가요? 이렇게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러니까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발표 내용에서 혹은 연설 내용에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동그라미까지는 아니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신가요? 그러고 나서 가로 청중들의 반응을 확인. 자, 밑에 언어적 표현 전략은요 그냥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되는 글이에요. 말과 글이에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할 때 이 준은 거기에 준하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해서 말의 크기, 높낮이, 장단, 속도, 억양 다 말과 글과 함께 언어적 표현 수단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언어적 표현 수단과 표현 전략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제시가 됩니다. 보통 글 안에서는요, 요 괄호 안에 목소리를 크게 하며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비언어적 표현 전략 할 때 이 비자는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 전략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행동, 몸짓. 그래서 얘도 괄호 안에 제시가 돼요. 그럼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괄호 안에 나오는 것들이 많지. 자료도 여기다 제시가 되고 청중의 반응도 제시가 되고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까지도 여기서 제시가 됩니다. 오른쪽에 변화법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 우리 서리법, 뭐 도치법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니까 또 이중부정도 우리 강조법으로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하기에서만 나온다? 아니에요. 연설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나온다고요?
다른 토의, 토론에서도 나옵니다. 넘어가서 자, 연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앞부분 발문을 보면서 아, 연설이구나. 그럼 연설이라고 했을 때는 설득하는 거고 딱 생각을 머릿속에 가질 때 1대 다 말하기구나. 그래서 1대 다 말하기라는 점에서는 뭐랑 비슷해요? 발표 강연이랑 비슷하죠. 그러나 목적으로 보면 설득하는 목적이니까 이것에 대한 뭘 찾아야 된다고? 이유나 근거. 이유나 근거. 자, 그러면 초반부 이제 한번 같이 요약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요약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지금 수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개념은 별거 없잖아. 다 아는 거고. 알 수도 있는 거고 몰라도 풀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요약하는 능력,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이 달라지고 정확도가 달라져서 그래요. 자, 요약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잠시 떠올려 봅시다. 한 줄 끊고 뭐 해보세요? 지난날 했던 내용을 환기시켜주는 거죠. 조금 더 지난달 경험이네요. 경험 환기. 북극곰의 눈물을 보며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득 전략이라고 했네. 아우, 가슴 아파. 가슴 아파도. 감성적 설득 전략. 그래, 가슴 아파. 감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네요. 그 눈물은 이산화탄소에서 의한 지구온난화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북극곰의 눈물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을 썼네요. 이와 관련하여 자 여기 요 줄은 뭐가 제시된 것 같니? 앞에서 발표할 때는 발표 주제지. 이번에는 연설 주제 제시. 자, 벌써 요 문단 안에서만 최소 3개로 나뉘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좀 요약을 해주는 거 다른 말로 바꿔서 좀 쉽게 구조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계속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1919년 통계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자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제시되는 순간 객관성 확보, 신뢰도 확보. 우리나라는 주제부터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 연안 생태계의 가치가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지. 연안 생태계 1919년 보니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래요. 너무 높대요. 그리고 배출을 줄여서 노력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산림 조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할래? 그동안에 노력했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대.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 생태계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 연안 생태계를 얘기하려고 했어. 연안 생태계가 아직 얘기가 안 빠졌었지?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그 다음 문단은요, 연안 생태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중간은 거의 그 독서하듯이 읽으면 되지 않니?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지. 비문학처럼 하면 된다고. 화법과 작문 풀 때 비문학처럼 하면 돼. 그거는 요 중간에 대한 내용들은 맞아요. 어차피 글 읽기 능력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전반적인 구조들은요, 화법과 작문에서의 그 구조 알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강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화작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비문학 하듯이 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지. 화작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거고. 자, 연안 생태계는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연안 생태계가 하는 뭐예요? 장점이네요. 혹은 기능 역할이네요. 다른 말 어떤 말로 해도 괜찮아요. 또는 하는 일 뭘로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쉬운 말로 요약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세요.
자, 연한 생태계가, 자, 근데 이런 줄은 하나 중요하다. 물론, 연한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 줄을 왜 쳤냐면은, 이 한 줄은, 지금 이 노란색, 분홍색으로 밑줄 치는 이 한 줄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화자의 생각이에요? 화자의 생각이 아니죠? 화자의 생각이 아니네. 그럼 누구의 생각? 반대 입장의 생각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반대 입장의 생각이 나오면요, 꼭 체크해 주세요. 여기는 문제화 될 수 있으니까. 문제화 된 걸 한번 볼까? 1번 문제 바로 가서 한번 보자. 좀 전에 지금 밑줄 쳤던 부분과 관련된 거. 적절하지 않는 거 찾으니까, 적절하지 않는 건 얘들 있는 거 찾는 거야, 없는 거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대. 말하기 방법인데. 없는 거지? 이건 없는 거야. 없어. 없음. 없는 거 한 개야? 그럼 있는 거 네 개를 지워주면 되겠지. 좀 전에 우리 밑줄 쳤던 거, 화자와 입장과 반대되는 거, 그거 몇 번에 있니? 요 부분이에요.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했다. 화자와 생각과 다르다. 반대 입장이 있다. 그치? 요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워주는 거죠. 4번도 눈에 보이지 않니? 4번 선택지?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었다. 어디에서? 경험 한기. 어디에서? 아까 읽었던 처음 부분에서. 지워주면 되겠네. 2번도 보이지 않냐? 잠깐만, 다 풀리겠네? 2번도 보이지 않니? 어디에서? 통계자료. 2019년 통계자료에서. X.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1번 아니면 5번이네요. 그럼 1번과 5번에서, 자, 이게 문제를 왔다 갔다 해갖고, 아직 1번, 5번은 덜 읽었으니까 안 풀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 1번. 청유의 문장을 사용. 그래서 주장이 야기한 논란 해소. 논란이 뭔가 해소해야 되겠네. 뒤에. 비유적 표현을 활용.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은 촉구한다. 자, 요런 끝나기 패턴. 촉구하는 건 언제 해야 되니? 마지막에 해야 되지. 그럼 마지막 빨리 한번 가서 볼까? 촉구하는지 비유적 표현 활용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쭉 넘어가 봅시다. 지금 우리의 연한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눈물이 될 것입니다. 동참합시다. 촉구했네. 또 비유적 표현은 어디 들었어? 북극의 눈물? 북극곰의 눈물은 진짜 흘리는 눈물 아니야? 찍하고. 그럼 우리의 눈물.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데 하나 더 있어요. 지구의 보물은 무엇이다? 연한 생태계이다. A는 B이다. 무슨 법? 자, 우리 비유법 안에 직유법이 있고요. 은유법이 있어요. 의인법도 있고요. 화류법도 있어요. 그리고 대유법도 있어요.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 주셔야 돼.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풍유, 중위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직유는 등량처럼 같이 찾아주는 거. 은유는요, A는 B. 이다를 가로쳐줘. 이거 이다까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더 많아, 사실. 알겠지? A는 B다. 연한 생태계는 지구의 보물이다. 지금 여기서 문장에서 그렇게 읽히지? 그래서 은유법은 비유법이네. 그러면은 이거 5번 나왔네? 안 나온 거? 1번. 1번은 벌써 풀렸네요. 자, 하지만, 그래, 더 읽어야 돼요. 왜요? 그 자료 제시 문제라던가 또 내용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더 뛰어나대. 뭐보다? 살림보다. 얘가 더 좋대. 반대하는 입장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죠. 뭘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죠. 자, 정부 통계에 따르면 연안 생태계 중 갯벌의 면적은 4%지만 아니야, 이 정도나 된대. 자, 정부 통계 자료 또 제시가 되고 있네요. 그치? 설득의 근거로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크대. 퍼센테이지는 4%지만 능력은 탁월한가 봐요. 이거 몇 배나 더 좋은 거냐? 그치? 자, 또한 끝나지 않았네요. 이어서 또한
연한 생태계는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입니다. 플랑크톤, 갯벌과 탄소를 저장하는데 블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카본 수천 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생태계가 훼손되면은요, 이산화탄소들이 노출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이산화탄소 노출돼갖고 지금 뭐 이렇게 환경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연안 생태계를 보호합시다라고 하는 화자의 주장. 그럼 이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많이 쓰였을까? 학생이지? 그러니까 뭐 인성적 설득 전략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감성적 설득 전략은 앞에 잠깐 나왔고, 지금 여기는 다 이성적 설득 전략인 거죠. 왜? 통계 자료,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죠. 그렇구나 한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이미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우리가 봤으니까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갔었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마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시면은 22쪽이나 24페이지 보고 어려운 거 하나 같이 한번 또 해보고 토의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의하기는 20분이니까 우리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가 요 토의하기가 제일 중요해. 근데 토의하기가 제일 중요해. 그 전까지 리프레시 하시고